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영남 지방의 가뭄과 또 경남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운문댐 저수율은 25%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변 지역의 물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윤재 기자입니다. 청도 운문댐 수위를 확인하는 눈금 주변이 바짝 말랐습니다. 댐에 담긴 물은 수문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차 있던 중상류 지역에는 아예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몰되기 전에 이용했던 다리도 옛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된 풍경입니다.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4.7%로 63%이던 지난해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구와 경산으로 공급하는 생활, 공업용수마저 줄였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공업용수 6만 4천 톤을 대체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가뭄 심화 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여 최대 12만 7천 톤을 대체 공급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산시는 빨래를 모아서 하고 수압을 낮춰 물을 아끼자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가뭄이 조금만 더 2주, 3주만 되면은 단수 조치할 정도의 좀 위험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물을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남 지역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저수율은 33%로 평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밀양과 거제, 함양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논밭에 댈 물이 줄면서 2121헥타르에서 자라던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길어지는 가뭄에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넘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내륙에는 이렇다 할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메말랐던 땅은 이제 중부 일부까지 가뭄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상가뭄은 남부 대부분 지역에 이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심한 가뭄은 경남에 이어 경북 일부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7월과 8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이어져야지 그 물이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또 특히 당분간 그렇게 큰 비가 예보가 되지 있지 않아서 당장 가뭄 해갈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비 소식은 있습니다. 일본을 지나온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광복절 연휴부터는 서쪽 내륙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뒤 약화한 태풍 돌핀이 담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치예보 모델마다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시점을 다르게 내다봤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지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과 기압 배치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실 단비가 될지 대비가 필요한 호우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기압계 변화가 변수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국정 운영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여론전도 한껏 가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공급 절벽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집값 대신 국민만 잡는 정부라고 날을 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단일 대오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주택시장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혁신적인 공급 속도 단축과 함께 전월세 안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입니다.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예고했는데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민의힘 목리로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의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공급의 속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어불성설도 아니고. 다만 당장 당내에서는 성급한 조세 개편이 민심에 불을 지르고 국정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으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입니다. 1조.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놨다면서 부동산 실정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 의혹을 부각하며 위선적인 행태를 그만두라고 꼬집었습니다.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들끓는 부동산 민심 속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공급대책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결국 사과까지 했던 이 폐버스 청년주택을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청년이 좋아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잤다. 푹 자고 일어난 청년. 어딘지 봤더니 다름 아닌 버스 안입니다. 저 너머 고층 아파트가 질비한 한강 옆에는 잠잘 곳이 마련된 버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폐버스를 청년들 임시 주거 공간으로 마련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제안에 쏟아졌던 풍자물들입니다. 거센 역풍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황당한 아이디어라고 가세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보란듯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찾아 청년들 고충을 들었습니다. 공공으로 했던 소득은 그 버팀목 대출을 받는데 이게 기준점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해서 와야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대출 상품은 특히 서울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국토부도 마음대로 못할걸? 오 시장은 공급 물량 부족으로 많게는 100대 1에 이르는 입주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민간 사업자 투자를 늘리려면 정부 대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지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좀 발표를 해줘야죠.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오 시장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에 은행 대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되면 도움될 거라면서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청와대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는 주 52시간제 적용해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관련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두 장관도 관련 논란의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을 언급한 지 이틀, 국회에선 산자유와 기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두 곳의 부처 업무 보고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폭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선 무엇보다 노동계 우려를 불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나 AI 등 첨단 R&D 현장의 연장 근로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 전에 노동계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좀 이제는 좀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급히 추진하면서 주 52시간 제도 예외는 눈치 보고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 행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해 특정 지역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풀려면 전국을 다 업종별로 또는 임금의 소득 분위별로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어야지. 각 상임위를 찾은 장관들은 부처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집중 공세에도 신중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어떻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던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면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연 근무 시간 제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부터 여야까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는 아직 백가쟁명 수준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내놓은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주식시장 부실기업을 속아내기 위한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라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렀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 종목 지정을 공시했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이 21개입니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인 시가총액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해 관리 종목이 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 4개 등 9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넉 달 만에 2자릿수 늘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 증가율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2달째 증가세이자 넉 달 만에 2자릿수 증가세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확대됐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올랐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무원 시험과 체납관리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있었던 점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고용을 주도하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2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 과학기술 취업자도 4만 4천 명 줄어 8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안정적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 근로자가 7만 1,000명 느는 데 그쳐 상승폭이 1년 전에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와 노동 집약업종, 건설 연관업종의 부진을 반영합니다. 장치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실제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고용으로까지는 크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경력직 채용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변화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어떤 고용 상황이나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녹록지 않지 않나. 중동 지역 긴장과 폭염이 고용 시장의 추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같은 의혹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신 전 실장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을 이달 말 시작될 김 전 차장 재판과 병합해달라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열린 당정대 회의와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구축한 걸로 의심되는 삼청동 안가회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의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해경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막판 신병 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미끼로 판돈이 4조 원대에 이르는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컴퓨터 공학 박사가 개발자로 가담해 오랜 시간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국적기 안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또 다른 남성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음란물 유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관리책과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 2곳과 도박 사이트 18곳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이들의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영상은 11만 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음란물을 미끼로 회원들을 끌어모으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들이 관리한 판돈은 모두 4조 7천억 원, 지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난 부당이득만 476억 원이나 됩니다. 컴퓨터공학 박사인 개발자가 가상 서버 등을 구축해 수사기관 추적을 오랜 기간 따돌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 출신이어가지고 특히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서 추적을 굉장히 잘 피할 수 있고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경찰은 국제공조로 검거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 10곳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는 총책과 또 다른 관리책을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리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총 길이가 1m에 가까운 도마뱀이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여주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 중 악어가 포획되는 등 이 외래 생물들이 도심에 출현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청 공무원 6명이 공원 곳곳을 수색합니다. 인근에는 도마뱀을 보면 신고해달라는 현수막이 5개 붙었습니다. 몸길이 40cm, 꼬리까지 하면 90cm 정도 하는 도마뱀이 출몰했지만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 장소가 아파트와 도서관, 초등학교 등이 몰려있는 곳이라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학교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놀랄 것 같고 포획하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놓쳤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나타날까 봐 조금 겁나긴 했습니다.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나일왕 도마뱀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도마뱀은 국제적 멸종위기 중 2급이지만 신고하면 사육 가능합니다. 해당 남성이 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는 몸길이 90cm, 체중 1.75kg의 국제적 멸종위기 중 1급 샤마거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포획할 때도 어디를 잡아야 안전한지 그런 매뉴얼도 없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소유주는 인터넷 카페에서 1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할 수 없는 외래 생물을 밀수하는 조직도 최근 적발됐습니다. 속옷이나 철제, 과자상자 등의 200마리를 숨겨들여와 일부를 판매한 겁니다. 여주 소양천에서 발견되었던 알비노라는 돌연변이를 가진 그 샤마거를 다수 수입해와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딴 외래종 출몰의 밀수와 불법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환승 작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취재진과 참모들을 미끼로 내주고 혼자만 피한 거냐는 비판과 함께 트럼프의 이란 전쟁 승리 주장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대선 유세 당시 총을 맞고도 주먹을 치켜들며 싸우자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한껏 과시했지만 이번엔 기내식 차량에 숨어 항공기를 갈아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그만큼 이란의 암살 위협이 심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트럼프가 머문 호텔의 층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항공기를 미사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밀 환승 작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Why was it too dangerous for you to fly on Air Force One, but not too dangerous for the plane? Actually, the plane that I flew on was at greater risk. 트럼프 대통령 살리려고 취재진과 참모들을 미끼로 내준 거냐며 충격적인 기만 작전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In fact, it was a bait and switch. He put people in harm's way to save himself. That's who Donald Trump is. 특히 과거 비슷한 작전을 벌였던 클린턴 행정부는 사전에 언론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란의 위협 수준이 그만큼 심각했느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밀 환승 작전은 트럼프의 전쟁 승리 주장이 실제 전쟁의 현실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입장에선 실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도 트럼프가 몸을 숨긴 것만으로도 상당한 선전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고 있는 이 비밀 환승 논란에 대해 비밀 경호국과 군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오하이오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밀 환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해주면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과 군 관계자들이 다른 비행기를 타기를 원했다면서 안전성은 똑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신형 혹은 개량형 무기 성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는 보복 공격할 독보적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새벽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는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입니다. 통상 사거리 1000km 이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단거리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혹은 개량형이거나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통 그게 400에서 500km 정도 나가는데 이게 700km면 그보다 좀 약간 중단거리 정도의 미사일이고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 기종을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 진짜 최고 존엄을 데려다 놓고 이제 실제 발사 시험을 하는 거죠. 북한은 또 외무성 부장명의 담화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거론하며 핵 무장화 도약 포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의 핵잠 사업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무기 시험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된 이 같은 행보로 밀어 북한은 앞으로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삼을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일 외교 당국이 전화 협의를 통해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전에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광주 지역 토론회까지 합치면 이제 4차례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토론회가 좀 방송사 측에서 좀 너무 과열된 거를 좀 분위기를 좋게 해보려는 장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서로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돌발 퀴즈 같은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면은 누구를 데려가겠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칭찬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칭찬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8년 쉬었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 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불굴의 의지다. 그러니까 탈당했던 경력을 좀 강조하면서 약간 돌려가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고 또 송영길 후보한테는 정청래 후보가 선배 의원으로서 너무 존경하는데 이제는 원로로서 좀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발끈 내가 무슨 원로냐 그러면서 약간 발끈하고 근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진짜 그 순발력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그 면발 들어올리는 거 이런 거 SNS 이런 거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서 이것도 너무 지지층한테만 이렇게 소구한다 이런 거를 좀 약간 비판하는 그래서 좀 흥미로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찬에 누구 데리고 갈 거냐. 정청래 후보는 아내를 데려가겠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를 데려가겠다. 송영길 후보는 김용 지금 최고위원 후보를 데려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아내를 데려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감성적 접근. 어머니 계속 찾고 이거고 김민석 후보는 이제 내가 사실상 당대표 될 거니까 통합하겠다. 그리고 진짜 친명은 나다. 송영길 후보는 김용을 끌어안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좋았으나 좀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뭐 그런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봉이 김선달.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최대한 압축시켜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잘 아시는 사건의 어떤 단편들은 잘 아실 테지만 맨 먼저 사찰 측의 문화재 관련료 징수 이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난 2022년 맞습니다. 대선 때 말씀하신 대선 직전에 직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표현을 써서 불교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계종 문화부장이신 성공 스님께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급기야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오늘 확인해 보니까 18년 만에 이제 전국 승려대회도 개최되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때 당시 이 성공 스님이라든가 전국 승려대회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탈당 내지는 더 이상의 이제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금 참고로 이 스님분들 특히 성공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입니다. 이후 있었던 최고위원 선거라든가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지지를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표현했었고 많은 스님들이 그리고 각종 사찰들이 이제 플래카드도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것에서 민주당의 어떤 개인의 사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전가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왜 잘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참여연대에서 몇 차례 소송을 했고 이겼습니다. 사찰에 이와 같은 문화재 관련료 징수가 불법이다 해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몇몇 개인들이 다 이겼었고 곧 징수가 중단될 시점이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도발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뭡니까 불교계의 극단적인 반발에 맞추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이거를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야 앞으로는 그럼 있잖아 이 사찰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지 않고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성공스님이 야 정청래가 그동안 불교계의 수권 사업을 깨끗이 정리해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뭐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한번 민주당의 그런 이면들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바로 이제 그 지점 정청래 후보하고 지난 불교계 갈등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오늘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배신 탈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관련 발언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정 후보의 봉익임 선날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잠깐 탈당했다 대선 승리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해관이 정성호 장관에서 나를 협박했다고 그걸 언론에 과연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선 초반에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씌워졌던 이 배신 프레임이 점점 정청래 대표에게로 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봉익임 선달 요거는 지난번 KBS 토론회 때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리고 강덕구 최고위원이 또 한 번 또 언급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청래 후보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내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좀 생채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선 후보를 위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잠깐 탈당했다 오면은 좋겠다라고 정성호 당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 가서 얘기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윤핵관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한테는 이핵관이 찾아와서 나를 탈당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친명 후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큰 대세의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사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다만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었던 배신자론, 김민석 배신자론에는 약간 금이 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장파장이다, 뭐 고만고만하다, 뭐 이렇게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셨군요. 자,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또 그 해법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코어 지지층 이탈을 거론을 했고 반면에 이제 송영길 후보는 이를 돌팔이 처방이다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정청래 후보의 저 말씀은 조금은 생뚱맞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그 정청래 후보의 말씀이 맞다 한들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이 마음이 식었으면 일반 중도층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제 현상적인 답변은 송영길 후보의 답변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전반적인 뭐랄까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이 토론회에서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거침없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당 대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침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나. 그리고 뭐 나는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정청래를 때리는 데 집중하겠다. 원래 그리고 좀 말이 세세요. 송영길 대표가. 그런 거고 저는 저 세 분이 말한 게 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금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인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얼미터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아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전통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일정 정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맞고 그리고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도 이탈하고 이것도 다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세 분이 다 맞는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오늘 뭐 토론회에서는 아니지만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위 쿠데타이자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김민석 후보가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NCND처럼 두루뭉실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이 발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3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당대표 선거에 임하면서 어떤 이번 당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할 극성, 적극적인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게 진심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면 예. 저는 이건 좀 심각한 내용이다. 굳이 제가 정잠식 원내대표라든가 한동훈 의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위헌적인 요소라든가 자칫 뭐 이것의 파장을 따져보자라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그런 발언으로서 조금 정치적인 파장을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있을 전국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게 만약에 실현될 경우.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진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이걸 진짜 실현할 경우에 정치적인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겨레 그 인터뷰했을 때 워딩이 뭐였냐면은 예.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선택의 문제고 그걸 특검으로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하든지 뭐 이런 뒤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예. 김민석 후보 당대표 후보의 이 전제는 뭐냐면은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전제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조작 기소라는 조작 기소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김민석 후보의 생각이고 다른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왜 조작 기소인지 입증이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평행선에 달리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더라도 예. 이게 조작된 기소연 것이 입증됐느냐? 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딱 스탑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질문이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이게 그래서 조작 기소가 맞아?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물론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는 근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추진할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층 내에서는 조작된 기소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당대회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추진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다. 뒤에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여당에서는 그 오세훈 시장 탓,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탓 이렇게 이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정부 공급책이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법이 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곳에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거든요. 세제라든가 금융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의 공급 정책이 유효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뭐 제가 굳이 거창하게 시장 경제라는 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공급이 유효하기 위해선 유효한 공급을 창출하기 위해선 시장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를 극단적으로 눌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그 공급책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누구시죠?
이 황희 의원을 조금은 편들어주고 싶은 측면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정상적인 공급책이라 하면 신규 공급이든 아니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공급이든 두 가지 모두 다 억제되고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서 있을 수 있는 공급책이라고는 닥치고 공급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폐버스 이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책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애초의 문제는 오세훈이다 누구다를 떠나서 수요가 억제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억제된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만 가지 방책이 모두 다 유효할 수는 없다. 다 무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인데 하나는 이제 세금 쪽이고 하나는 이제 뭐 대출 제한이라든지 금융 뭐 이런 거를 있고 한쪽은 이제 공급 뭐 이렇게 세 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있는 거는 세금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세금 쪽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에 있는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뭐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없느냐. 송영길 후보가 오늘도 대통령한테 하나 건의할 수 있는 거 뭐 하겠냐고 하니까 지금 대출을 좀 풀어야 된다. 뭐 완벽하게 풀진 않더라도 일부 부동산 이 대출 옥죄는 거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나마 대출을 죄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안 뛴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공급 문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 오세훈 시장 쪽이 제대로 공급을 못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죠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절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도 계속 이제 전임 시장 얘기만 하거든요. 본인이 근데 4년 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 1년에 8만 원씩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럼 그 전임 시장이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인 거 모르고 그 공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서로 남 탓을 좀 하는 거는 별로 뭐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이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의 답변도 또 이제 논란이 됐는데 현장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에 시형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한여름에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그 공동취수장에 공중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가 급등세.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정말 유치를 잘. 두 명이 합쳐졌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대로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맞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정말 추억의 빵 아파트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김윤덕 장관 다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왜 꺼내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김현미 장관이 2020년에 했던 발언으로 기억하는데 저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이 하려면은 아파트 지으려면은 뭐 아무리 짧아도 한 5년은 걸리고 더 길면은 뭐 더 걸리기도 하니까 그 택지 뭐 확보하는 것까지 하면은 근데 이게 그때 그런 반응이 좋았냐? 반응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근데 왜 지금 또 꺼내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정부 보고 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랬냐, 정책을 세우라고 그랬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빵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효과가 없냐면은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 추적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또 대책 발표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집이 지어져 가지고 주변 집값이 떨어질 때 그때야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말에도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산도 하고 태릉도 하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윤석열 정부는 왜 또 안 지었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 논쟁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전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좀 다급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빵 발언도 있었고 김윤석 장관 또 이런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더니 예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이 좀 발언 실수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한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 역시 뭐 점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윤덕 장관께서 주무장관으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 내지는 뭐랄까요? 조금 야박하게 말하면 기초적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이길 수 있다. 다만 그때 이기고 난 결과는 국민의 어떤 뭐랄까요? 복리후생 수준은 아주 밑바닥을 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뭐랄까요? 파탄 내면서 정책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뭐랄까 뭐 모두 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루즈 윈윈이 아닌 둘 다 뭐 정책도 지고 시장도 지는 그런 결국에 뭐 5대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0대 10이라면 그런 거고 한 말씀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는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원들은 특히 서울시 의원들은 시민들의 어떤 원성으로부터 이제 그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민주당 당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들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지금 예를 들어 종부세 하나만 예를 든다라면 종부세 30억까지는 세금이 늘질 않는다. 40억 이상 50억이 돼야 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정태적인 고정적인 사고라고 보는 게 지금 노도강 분들도 내년 정도면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종부세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던 내지 않던 분들이 내년 정도면 내게 된단 말입니다. 즉 하나의 세제로서는 뭐 1,000만 원 이상, 죄송합니다. 20억, 30억 이하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데 이 집값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시 전역은 200만 원, 그러니까 노도강은 200만 원, 한강벨트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이런 현실을 자꾸 모르고서 뭐랄까요?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어다녀라 웃으시면서 정말 민심은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폭발 지경에 달하는데 이게 웃으면서 농담할 계제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남 민심을 이제 정부도 듣고 있을 텐데 조만간 발표될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의 거취 논란, 이 논란은 지금은 사고로 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잠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내에 이 사퇴 요구가 잠복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여론은 그대로인데 잠복해 있다. 지금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주의 기운이 이제 장도혁 대표에게 다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비판하던 뭐 대안과 미래라든지 뭐 친한계 이런 분들이 줄줄이 실언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징계 국면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어려운 국면도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때 의원들 되게 여러 명 만났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견이 모이지가 않는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대를 맬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이 총대를 매겠다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를 견제를 하거나 뭐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하라고 뽑아놨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뭐 하고 있냐. 약간 당내 중진들이 약간 그런 압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잠복해 있어. 일단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진들이 지금 좀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국민의힘이 상황이 변할지는.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이게 잠복해 있는 건지 어쨌든 이제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일개 당원이 이게 그 사퇴 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비하적인 표현도 당권파에서 쓰고 하던데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또 당내 그런 의견까지 있는지는 정말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셔서 새삼스럽게 들었는데 저도 한번 기왕에 그러면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대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진상과 한량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진상으로서는 정당성이 없고 그리고 한량은 절박함이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어떤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필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시기를 놓치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에게 정말 우주의 기운이 쏠리는 좀 뭐 소위 말하는 올림픽공원에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파로부터 어떤 자체적인 헛발질도 있었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말 도대체 2개월, 3개월 동안 뭘 했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조치들을 안 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언급하신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실책으로 말미암은 반사이익조차도 못 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요즘 기세가 좋은 것 같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 뭐 이런 것도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취임 1년 이제 8월 27일인가요? 뭐 그때가 취임 1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당 쇄신안을 내놓는데 기본 골격은 당원 중심 정당. 좀 민주당에서 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원들이 나를 많이 지지하니까 이 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를 얘기했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 80%다. 싸우는 사람은 20%밖에 없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결국 대여 투쟁.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민주당과의 투쟁 혹은 정부와의 투쟁. 그러면 그거를 누가 평가하느냐? 그것도 당원들한테 많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 이제 본인의 지배 체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러다가 연임도 가겠는데 장동혁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임기 채우는 거는 뭐 당연하고 연임도 가겠는데 약간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반대 진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무기력한 상황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지금 그 꿈틀대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진들도 지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맨날 올림픽 공원만 가 있냐. 안에서 해결할 거는 해야지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임 말씀하셔서 그런데 10월이 되면은 국민의힘 역대 대표 중에서 최장수라고 그러던데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이라면 뭐 80몇 점, 90몇 점 이러면서 최상위권이어야 되는데 2년 임기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긴 게 1년 2개월인데 이거 넘어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리는 없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혹이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는 혹이다, 우주의 기운이 몰려든다 하는 것을 순전히 본인의 당대표 임기를 늘리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정작 국민들이 좁게는 보수층이 원하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국민적인 어떤 민생의 향상이라든가 경제적 이슈, 정치적 이슈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작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튀어나가면서 본인의 당권 연장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절대 뭐 짧게 단기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임기 그리고 뭐 연임까지도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당 스스로의 어떤 존립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폐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문현철 당시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 전국 소방차 200대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강릉 지역 가뭄에 발령됐던 이 국가 소방동원령이 올해 다시 내려져 메마른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밀양강입니다. 강변에 소방 물탱크차 여러 대가 모여 차례로 강물을 담습니다. 강물을 끌어오는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입니다. 분당 물 8,000리터를 빨아들여 한 번에 최대 5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적게는 6,000톤에서 많게는 12,000톤을 채우고 향한 곳은 근처 논. 방사포로 물을 뿜어 말라붙은 논을 적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에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35년 전보다는 가뭄이 더 심하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요. 논에 물을 대는 물탱크 차는 경남이 아닌 다른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입니다. 경남의 심각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소방청이 지난해 강릉에 처음 내렸던 국가소방동원령을 2년 연속 발령한 겁니다. 경남 가뭄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소방차 200대를 동원하여 지역 내 가뭄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고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가뭄 주의 단계 이상인 경남.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는 이틀에 걸쳐 물이 부족한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 경남처럼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당시 전국에서 생수가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이 남은 생수 수십만 병을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수돗물로 재사용한다며 하나하나 정수장에 붓고 있는데요. 이 구호 생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정수장에 포장도 뜯지 않은 생수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 때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용 생수입니다. 침전지와 호스로 연결된 통 옆에서 공무원들이 빈 생수병을 모아 정리합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자 남은 생수를 정수장 침전지에 붓고 있는 겁니다. 침전지에 들어간 생수는 다시 정수 과정을 거쳐 수돗물로 공급됩니다. 지난해 강릉에 기부된 생수는 2리터 기준 850만 병 분량. 강릉시는 이 가운데 당시 시민에게 나눠준 뒤 남은 50만 병 분량을 올봄 가뭄에 대비해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올봄 가뭄은 없었고 다른 활용처도 찾지 못하는 사이
유통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장에 물을 부으려면 생수병을 하나하나 열어야 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처리한 양은 비축 물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남다 보니까 운영수로 배부하기에는 받는 사람도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일일이 까서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이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뭄이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강릉시는 남은 생수를 야외에 보관해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뒤늦게 축산농가나 화훼농가 등의 수요를 조사해 비축 생수 일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이 아쉬웠을 때 전국에서 보내온 생수를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경남 지역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 지원에 나선 인천 소방대원들이 우연히 차량 화재를 마주쳐 진압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여명이 남은 고속도로, 멀리 불꽃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로 변경 안내에도 멈춰선 차량에서 소방대원이 급히 내립니다. 대원은 호스를 끌고 불이 난 탁송차에 다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1단에 있다 보니까는 테슬라로 보니까 이게 연소 확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앞쪽에 본네트 밑에 쪽에 테슬라부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 쪽에서 집중 방송을 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힘을 보탭니다. 불은 20분 만에 잡혔고 탁송되던 전기차로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진화에 나선 대원들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지역 가뭄 지원을 위해 이동하던 인천 미추홀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의료용 소방서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본분이 불을 진압하는 거니까 일단 가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대원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진 평택 창고 화재는 21시간을 넘겨서 겨우 꺼졌는데 이곳에는 석유 같은 인화성 화학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어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양주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대원이 무너진 옹벽에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불길보다 뜨거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최근 함께 지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화마를 피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게 아닌지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과 바닥, 가재도구 할 것 없이 집안이 모두 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 가정집 내부 모습입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38살 아들과 61살 어머니는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로 나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작 집안에 있던 모자는 신고하지도 현관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피하려 애쓰다 발코니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평소 누워서 생활하는 등 거동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건강이 악화하자 최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드님은 그럼 평소에 부모님 좀 잘 모시는 분인가요? 그래서 아들이 직장도 없이 건강과 돌보고 있었나 봐요. 숨진 어머니는 딸 부부와도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인근 복지관과도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에서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화재 원인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천안에서 숨진 11살 남자아이는 6살 때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주체로 외할머니만 지목된 데다 마땅히 갈 곳도 없다 보니 이후 5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숨지기 일주일 전 CCTV에 잡힌 아이의 모습입니다.
줄곧 교회에 살았던 11살 아이는 수시로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막 패딩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 얼고 얼굴도 막 얼었어. 푸르둥둥하게 이렇게 손 동상 걸린 것처럼. 음식점에선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공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거나 상처가 있던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는 5년 전 아이가 6살 때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준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과 2024년 그리고 숨지기 며칠 전 2차례 등 모두 4차례.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주민 신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7월이나 6월 중에 한번 와서 또 냉면을 먹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때린다고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왔나 봐요. 5년 전 처음 학대를 의심한 천안시도 아이를 위기가정 아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외할머니만 폭력의 주체로 지목하며 두려움을 표시하고 목사는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기에 돌아간 곳은 또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가 연달아 신고한 게 외조모였거든요. 출동했던 경찰관님도 제 아이가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친엄마마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사실상 갈 곳이 없었던 상황. 교회 사람들도 아이가 사라지면 찾으러 나와 지적장애 탓에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무전 취식을 하곤 한다며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학대 의심 신고에도 위기아동 관리 중에도 교회에 머물러야 했던 11살 아이. 결국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교회 침대에 묶였다가 고열과 탈진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광주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4일 밤 11시쯤 전남 광주 북구 우남동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입니다. 이후 A 경감의 아내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처하고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일반인이 관사에 위장 전입해 사건까지 해당 지역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친인척의 관사 위장 전입을 도와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의 친인척은 지난 2016년 11월 양산서 관사에 전입했다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9년 만에 퇴거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친인척의 관사 전입 이후 5천여만 원이 A 경감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해외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어 수사 인력을 추가 보강하고 감사, 감찰 책임자를 모두 비연고지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TF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물로 배치해 감사, 감찰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앞서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한 데 이어 민생 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처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로 코스피가 6,5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오른 6,439로 출발했는데 3.68% 오른 6,5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3조 3천억 원 넘는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고 4%대까지 상승폭이 커지면서 올해 2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7%, SK하이닉스는 5.5% 급등했고 SK스퀘어와 삼성전기, 삼성생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와 LG전자 등도 강세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직원 실수로 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손해배상 판결이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게 18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잘못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금 28억 원가량이 배당됐어야 하지만 삼성증권 발행주의 30배가 넘는 약 28억 주가 입고됐습니다. 직원 일부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는 소위 유령 주식이 발행되어졌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혀 걸러지지 않는, 전산적으로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 사태로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연금공단. 7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고를 막을 내부 방침이 없었고 매도 금지 공지 등 후속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삼성증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의 50%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범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1, 2심과 달리 담당 직원들이 배당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령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은 지난 2022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법원이 이 법 왜곡죄 시행 이후 잇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 지원을 위해 변호인단을 위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는데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의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5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 1,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공격한 쟁점들을 줄줄이 다시 꺼내들며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는데 이 커지는 당내 분열 우려 목소리에 후보들은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점에 열렸습니다. 박빙 구도 속 굳히기 또는 뒤집기가 절실한 만큼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저격하며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부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지방선거 평가까지 기존에 나온 공방을 모조리 동원해 총리와 당대표 시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주자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두고 협공을 펴자 결국 설전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1번 국정과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가져왔어요.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신천지부터 불법 전화방까지 전당대회를 얼룩지게 한 의혹들 역시 소환됐습니다.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박빙 대결 중인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 선호투표와 결과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서로를 돕겠다고 우선 약속하긴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던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하겠다며 사실상 전국 단위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장 대표 행보에 대한 당 내부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 격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이 보기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물갈이하겠다며 그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재선출했던 관행을 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일각의 재신임 투표 주장에 대해선 사퇴론이 이제 안쓰럽다, 공천 때문 아니냐며 일축했습니다. 같은 날 당이 당협위원장을 평가하고 선출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른바 조강특위는 때마침 2차 회의를 열고 당협 평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충실하게 당위원장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해서 다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고 당협이 지정되면 조강특위 범위에 포함시켜서. 조강특위에 이어선 전국 시도 사무처장들을 여의도 중앙당사로 불러 연석회의를 여는 등 장 대표 체제 속 전국 조직 정비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윤리위원회 재가동에 이어 본격적인 당내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내 일부 중진은 부정선거 관련이나 친한동훈계 공격 메시지로 사실상 장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사퇴로는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견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남은 임기 당 운영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 사건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층 안전에 공백이 생길 거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보안 사건 폐지는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 반대했다며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헌법소원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당하면서 우려되는 피해를 최대한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 사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당내 태스크포스를 꾸립니다. 이주희 원내 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TF를 구성하고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전권 송치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선거 요구를 거부한 셈인데 다음 단계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불거진 모든 소청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부터 유권자 개인까지 다양한 소청인들은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선거 관리 문제로 참정권이 침해돼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각이나 각하 사유는 사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선관위는 공통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에 대해선 일부 투표구에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4번에 걸친 소청 심리에도 선관위는 결국 재선거를 거부했다며 곧바로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 행정심판 성격의 소청 심사에서도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처음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스틸 대사를 포함해 포르투갈과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등 4개국 신임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진행한 뒤 개별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며 양국 관계는 더 고도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미 투자 이행부터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 안보 협의까지 한미 간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뒷받침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돌핀은 이틀 만에 소멸했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에 폭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 일대엔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 넘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방 차량에서 내려온 이동식 펌프가 도로의 고인 물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하천까지 뻗은 아름드리 호스 여러 가닥이 쉴 새 없이 물을 토해냅니다. 소방대원들은 태풍이 망가뜨린 철제 구조물 잔해와 쓰러진 나무들도 치워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선 수륙 양용 차량을 개발한 업체가 구조대를 자처했습니다. 在1.2米之内，我们是履带着地的、履带行走的；1.2米之后，我们是幅度的。 태풍 당시엔 3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이후엔 홍수에 발묶인 주민들의 병원 이송을 도왔습니다. 我甚至住在泰州医院送东西过来。我开了4个小时车给过来的，老爸住院做手术。 지난 8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연안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돌핀. 이틀 만에 내륙에서 소멸했지만 여전히 후베이, 안후이, 허난, 3개 성에 걸쳐 소용돌이 비구름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둥과 산시, 허베이를 넘어 내몽고와 헤이룽장성, 윈난까지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 외곽엔 24시간 동안 최대 2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넘는 물폭탄을 하루 만에 퍼붓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유럽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농업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초여름부터 여러 차례 닥친 폭염으로 유럽 각지에서 농산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농민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폭염 이후 4주간 유럽연합과 영국의 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약 900만 톤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생산량 감소분은 21억 유로, 3조 4천억 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영국 비영리 연구조직 에너지기후정보부는 추산했습니다. 유럽의 폭염에 이어 극심한 가뭄까지 덮치면서 루마니아에서는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원전 가동이 냉각수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은 현지 시간 12일 원자로 가동 전면 중단을 위한 기술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자로 2기 중 1기는 냉각수 부족으로 지난달 28일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당국은 남은 원자로 1기도 13일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 안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혔습니다. 드라마 하얀 거탑,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을 만든 안판석 감독이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안 감독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7년 MBC에 입사해 드라마 연출을 시작한 안 감독은 짭, 아내의 자격, 밀회, 졸업 등 40년간 많은 히트작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10월 방송을 앞둔 ENA 월화 드라마 연애 박사가 고인의 유작이 됐습니다. 경기도 중 조롱 응원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제고 야구부가 45일 만에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배제고 동문들은 단체 응원으로 후배들을 격려했고 프로팀 스카우트들도 평소처럼 선수들을 살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조롱 응원 논란 이후 45일 만 배제고 야구부가 청룡이 1회전 몰수패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6개월 출전 정지가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1개월 정지로 바뀌면서 올해 마지막 출전 기회를 잡은 겁니다. 선수들은 평소처럼 1시간 전부터 몸을 풀고 파이팅을 외치고 모자를 벗어 관중석에 인사하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룡기 대회 당시 감독과 조롱 응원을 주도한 선수 2명만 학교의 자체 징계로 대회에 빠졌습니다. 이후로 아이들 저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반성 많이 했고요. 저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달 징계 기간 동안 나름 저희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할 때까지 긴장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득점 기회를 만들자 더그아웃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프로팀 스카우트들도 편견 없이 마침 선발로 등판한 왼손 투수 김시후와 정상급 포수를 평가받는 임태강 등 3학년 주축 선수들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동문 선배들은 경기 중간에 교과에 맞춰 단체 응원전까지 펼치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기죽지 말고 오늘서부터 열심히 해서 배제 야구가 이런 거다. 아직 안 죽었다. 라는 거를 이 오늘 경기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제고는 인천구에 져서 2회전 진출엔 실패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홈런 1위인 기아의 김도영이 시즌 34호 홈런을 날리며 팀의 2연승과 4위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김도영은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맞선 3회 말 승부의 균형을 깨뜨리는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기아는 하주석의 투런포와 박재현의 솔로포 등을 더해 7대2로 승리했고 삼성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NC는 선발 구창모가 7회까지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KT전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키움은 8회 LG의 패스트볼로 결승점을 뽑아 4대3으로 승리했고 SSG는 신인인 선발 김민준이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며 롯데를 9대1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는 9회 말 두산에 동점을 내줬지만 연장 10회 초 허인서가 결승타를 쳐내며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단 한 시즌 만에 전북의 더블 우승을 만들어낸 거스 포옙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임시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미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축구 무대를 잘 안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위기의 전북을 이끌게 된 거스 포옙 감독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Returning to probably where the fans and everybody related to Jeonbuk will like the club to be.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러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던 전북에 K리그 1과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술을 선수들에게 맞게 바꾸는 유연성 덕분입니다. You ask me, you're gonna win the league in January, and I will say that maybe you've been drinking or you drank already. But slowly we change certain things and being able to achieve it. 포옙 감독은 언론을 통해 대표팀 임시감독 채용 지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강점은 한국 축구 무대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겁니다. 이번 임시감독은 당장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모두 치러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매체가 포옙 감독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년 전 포옙 감독은 홍명보 전 감독, 박은하 감독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올라 면접까지 받지만 결과적으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임시감독을 뽑기 위한 서류 접수를 마무리한 축구협회는 다음 주 1차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계약 협상에 들어갑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덥긴 하지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는 아닌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로 역시 극한의 더위는 없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50mm의 비가 더 오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데요. 여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대전 21도, 대구 23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로 내륙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강릉 27도 등 강원 동해안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 일요일부터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